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영화 더 파더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시계가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는 자네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소니인데요. 이제는 엔지니어 일에서도 은퇴를 하고 런던에서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고 있죠. 그런데 그의 시계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더 파더는 프랑스의 희곡 작가인 플로리앙 젤레르가 자신의 동명 희곡 더 파더, 아버지를 영화로 옮긴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매우 특이하게도 치매를 앓는 환자의 시점에서 시간, 공간, 인물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시간도 뒤죽박죽이고요. 공간도 편집이 되면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안소니의 집에서 딸의 집으로 그리고 요양원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고요. 인물도 간호사인지 관리인인지 사위인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되지를 않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치매를 앓는 안소니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되는 모든 표대, 즉 삶의 방향을 상실한 안소니의 혼돈감을 관객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려는 감독 플로리앙 젤레르의 연출 의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똑같은 치매를 다룬 영화들 스틸 앨리스나 아이리스 같은 영화와 더 파더를 구분짓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전의 치매 영화들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쇠락해가는 치매 환자의 투쟁을 다루었다면요. 더 파더는 철저히 안소니의 시점에서 점점 바뀌어가는 외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안소니 역을 맡은 배우가 그 유명한 명배우, 올해 83살의 안소니 호킨스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식인정신과 의사인 한니발 박사로 관객들의 뇌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는 결국 이 역할로 2021년 93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한니발 박사 역할 이후에 두 번째로 타게 됩니다. 젤레르 감독은요, 주인공 역할로 처음부터 안소니 호킨스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요. 감독은 2017년에 호킨스에게 대본을 보냈대요. 다른 배우들의 캐스팅을 중단하고 계속 답변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만약 호킨스가 거절한다면 프랑스에서 그냥 제작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중에서 그 안소니가 언급한 생일이 있어요. 이렇게 의사한테 진찰받을 때요. 1937년 12월 31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 배우 안소니 호킨스의 생일이고 이름도 안소니일 정도로 이 영화는 안소니 호킨스가 실제 자기 자신을 연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연 배우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안소니는 첫 장면부터 안젤라라는 간호사가 자신의 시계를 훔쳐갔다며 내쫓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안젤라라는 이름이 천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인젤. 안소니는 천사를 방금 내쫓은 셈이고 이제부터 안소니의 세계에 지옥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단지 치매 환자의 혼란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인간의 진정한 본성, 그 어떤 때이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외부인의 눈으로 보자면 시계가 사라지거나 훔쳐간 것이 아니라 안소니가 시계를 다른 데에 두고 기억을 잃은 것뿐이겠죠. 하지만 치매를 겪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계가 사라진 것인지 자신의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인식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소니는 딸 앤에게 너는 기억상실증인 것 같다고 말하거나 간병인에게 나는 매우 똑똑해서 가끔 내 자신도 놀란다. 난 코끼리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소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페라 아리아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장면에서 너는 무슨 힘으로 라는 오페라 킹아스의 아리아부터 정결한 아이다나 호프만의 뱃노래 같은 주옥 같은 아리아가 화면을 적시는데요. 저는 이 영화 더 파더가 오페라 속 주인공들처럼 자신이 믿는 고전적인 세계가 점차 무너져 내리는 장중한 비극을 그려내기 때문에 오페라 아리아가 계속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치매 환자도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과 직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죠. 이때 집은
점점 조금씩 변해가는 안소니의 집은 안소니의 내면의 의식 세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안소니의 세계는 영화 내내 안소니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강탈당하고 내쫓기는 것이겠죠. 물론 안소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에 맞서서 구멍난 기억을 메꾸려고 가짜 기억을 만들어서 넣는 작화증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더 오래된 세계로 퇴행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가 탄 기억의 배는 점점 침몰할 뿐입니다. 심지어 사위에게 뺨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영화는 안소니가 담겨져 있는 집의 문을 통해 외부인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침범되는 구성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소니를 돌보는 가족들은 안소니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안소니는 이번에 세 번째 간병인을 내쫓은 것이죠. 딸 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잘 돌보고 싶어 하지만 상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탈리아 휴가도 취소해야 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도 이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을 빚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오래전 사고로 죽은 여동생 루시만을 그리워한다는 사실도 모두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최대한 다정하고 상냥하게 보살펴 주려 하지만 심지어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는 상상을 할 만큼 앤으로서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보려 자신의 아파트에 심지어 아버지를 모시고 왔지만 아버지는 편집증적으로 딸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안소니는 나를 내쫓고 내 아파트를 차지하려 한다고 말을 하고요. 앤도 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때는 상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인식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아버지 안소니의 치매도 비극이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봐야 하고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다가올 노년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는 딸 앤 역시 힘들고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겠죠. 마침내 힘들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두고 나올 때 젤레르 감독은 요양원의 마당에 얼굴만이 남은 커다란 조각상을 배경으로 딸 앤을 함께 잡아내는데요. 시각적인 측면에서 영화 더 파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혼자 남겨진 딸 앤의 착잡한 죄의식과 기품, 슬픔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과 함께 영화에서 인간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장치가 바로 시계죠. 영화는 계속해서 시계에 관한 대사와 안소니가 찾아 헤매는 시계를 비추어 줍니다. 네, 바로 이 시계입니다. 더 파더의 다른 제목을 저는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서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시간은 안소니가 누렸던 젊음과 청춘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재의 시간, 사유의 시계를 슬쩍 훔쳐보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다시 되찾고 싶은 욕망의 시간 등등 다양한 층위의 인생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지는 인간의 세계와 시간은 취약하지만 그러나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찬란하고 아름답죠. 안소니는 종종 창문 너머의 길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아이가 비닐봉지를 차면서 놀기도 하고 또 여전히 햇살이 낭창하게 밝습니다. 아마도 안소니가 보냈을 유년기와 청년기도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난 이 아파트를 빨리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외쳤지만 안소니는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있게 되죠. 딸 앤은 찾아도 없고 그녀는 새로운 간호사 캐서린을 보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는 캐서린 앞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정확하게 누구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지요. 내 낙엽이 다 떨어진 것 같다고, 더 이상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고, 하지만 시계가 내 손목에 있는 것을 안다고 그는 흐느끼지요. 이 마지막은 정말 뭉클합니다.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가 노년에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것 같아서 좀 감독이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고 끝이 있다는 자각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간호사 캐서린은 안소니를 안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산책을 가자고요. 날씨가 화창할 때 가야 한다고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요. 카메라는 펜샷으로 창밖에 나무를 비춥니다. 아직은 푸르른 생명의 나무를요. The Father라는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진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늙어갈수록 상실의 예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게 됐습니다. 저의 눈에는 안소니가 그저 속수무책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인간이 아니고요. 그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해 끝까지 싸우는 존엄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은 안소니입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그냥 간호사가 담담하게 안소니죠 라고 말합니다. 창밖에 햇볕이 있는 한 그는 산책을 갈 수 있지요. 그 어떤 모습으로 남더라도 우리는 살아 숨쉬고 한 줌의 햇볕이 있는 한 산책을 할 수 있는 인생. 더 파더를 보면서요. 중풍으로 반신불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매일 산책을 나가시는 저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83살인 안소니 호킨스 역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직후 웨일즈의 아버지 무덤 앞에서 다음의 시를 읊었답니다. 딜런 토마스의 시인데요. 영화의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이 잠들지 마십시오. 노년의 날이 저물수록 더욱 불태우고 몸부림쳐야 하니 저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분노하십시오. 똑똑한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둠이 마땅함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언어로는 어떤 번개도 가르지 못하기 때문에 고이 잠들지 않습니다. 플로리앙 젤레르 감독은 The Father, 자신의 희곡을 고통의 동굴 탐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도 산책을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쉬 잠들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다짐합니다. 언젠가 어둠이 마땅하더라도 그때까지 누릴 이 햇볕을 위해 이 찬란한 고통의 아름다움이 있는 한 지금은 산책을 나가야겠습니다.